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우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서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우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국정원의 지시에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뒷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에도 관여하고 과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벌인 이러한 혐의점들을 제시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는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수사하던 검찰이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뒷조사 지시 2달 만에 감사원이 서울시 교육청 등을 상대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당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정부와 진보교육감이 첨예하게 맞서던 때였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발표 배경과 우전 수석의 뒷조사 지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누리과정이나 전교조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이어진 것도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개인 앞으로 제기된 고소고발도 2-3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이 자체 수집한 불법 사찰 의심 정황 10여 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뒷조사와 관련된 국정원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우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련 내용을 혐의 사실로 포함했습니다. 나란히 같은 목도리를 하고 파이팅 구호를 함께 외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안철수, 유승민 대표. 지역 차원에서 처음으로 양당 정책, 선거연대를 선언한 부산을 찾아 통합 젠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안 대표는 지역과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정치 세력 교체가 가능하다면서 호남 민심이나 바른정당과의 이념적 거리를 문제 삼는 반통합파를 우회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유 대표는 두 당의 통합 추진이 단순히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니라 한국 정치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합당 마지노선 날짜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오래 끌지 않겠다며 결단의 순간이 임박함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당 반통합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통합의 부정적인 호남 민심을 재차 언급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상당수 호남 지역 기초, 광역 의원들은 통합에 대비해 탈당할 준비를 마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을 둘러싼 내홍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내일 당무위원회에서 DJ 비자금 제보 의혹 당사자인 박주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논의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해수부의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수부는 연루된 공무원 10여 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이 너무 바빠서 속상하네요. 정말 제대로 진짜 확실하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해야죠.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다 의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음모론이라고 부정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했던 게 사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외부에서 조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자체 조사해서 진술하고 정황 자료 거기에다가 직원들이 사용을 했던 업무용 이메일에서 그런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여전히. 이 조사에 의하면 윗선의 지시에라고 나오는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윗선이 어딘지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윗선이 누구냐. 윗선이 누구야. 해수부 장관이냐 차관이냐 아니면 청와대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국정원이냐 이런 윗선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는 않고 1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물론 이 안에는 현직 고위공무원도 들어있습니다. 전직도 있고 현직 고위공무원이라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첫 번째 명단을 밝히지 않은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직책과 직급을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어요. 명단까지는 아니어도 무슨 국장 이땡땡씨 이런 식으로라도 밝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중요한 건 윗선을 밝히지 않았다는 건데 그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 그 윗선을 밝혀야 돼요. 그 윗선이 누구였냐? BH였냐? 뭐 청와대였냐? 국정원장이었냐? 아니면 해수부 장관이었냐? 그거는 나와 있을 거라고요. 문건에. 자료에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같이 밝혀주고 검찰에 넘겼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체 감사를 실시했지만 해수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아직도 그것이 밝혀지면 심정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적폐스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2기 특조위 과정에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데 가담했던 공무원 10여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해외에 파견 나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파견 나간다는 건 징계성 파견이 아니잖아요. 진급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전을 한다고 하죠. 큰 경력을 쌓으러 해외 파견을 나가서 우리나라에 귀국하면은 더 높은 계급으로 진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데 가담했던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는 그 형식적인 징계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징계 기간이 끝난 이후에 바로 파견 발령을 받아서 해외로 지금 대부분 나가 있어서 이 수사 의뢰를 하더라도 조사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기 특조위에서 해외에 직접 찾아가서라도 조사를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당시 해양정책실장으로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진두지휘했던 연영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이 사람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두지휘를 했으면 어쩌면 이 사람이 코어예요. 행동대장이란 말입니다. 행동대장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는 행동대원에서 꼬리 끊기의 시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해수부 자체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책임자와 최초 지시자는 하나도 거론되지 않은 부실감사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굉장히 좀 복잡한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2기 특조위에서 물론 다루겠지만 2기 특조위와 검찰 양쪽으로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10명 플러스 알파 이 사람들이 2기 특조위에 나와서 할 말이 지금 예상이 돼요. 지금 검찰 수사 사건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이 말만 할 거란 맞아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전에 검찰이 수사를 끝내든 아니면 검찰이 보류해놓고 모든 권한을 2기 특조위에게 넘겨서 조사 권한을 주든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은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계속 엉뚱한 말로 시간 끌기 하고 지나갈 거란 말이죠. 이게 참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영진이란 이 사람하고 그 윗선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거 철저하게 밝혀내야 될 의무가 이제는 검찰에 넘어갔고 2기 특조위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2기 특조위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권한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검찰은 이 10여 명 외에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조사하면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월호 특별법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로 규정을 해놨었는데 그게 특별법이 시행된 게 2015년 1월 1일이니까 원래 형식적으로는 2016년 6월까지 특조위가 형식상 규정에 딱 들어맞는 건데 그 구성을 마친 날이라는 이 규정에 따르면 실제로 예산이 배당되고 조직이 구성된 다음에 조사 활동을 개시한 그날부터 1년 6개월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법을 선포한 그날로부터 1년 6개월을 강제로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특조위를 해산시켜버린 거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 고발 예정인, 검찰의 고발 예정인 이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법이 해석되도록 강제적으로 조작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 어떤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맞아요. 그냥 해석되도록. 이 특조위가 어떠한 조사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는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도 진상조사를 알고 싶어. 그래서 이것까지 만들어줄게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방해를 했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이게 지금 2015년도 11월에 언론에 공개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이라는 문건이 있었는데요. 이 대응 문건이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 특조위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 뭐 이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행동 전략에 대해 지시한 문건들이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문건이 발견되고 나서 놀랬던 게 특조위의 여당 추천위원들이 이대로 행동했어요. 그대로 행동했는데 이게 해수부에서 실무자가 작성을 했는데 이 실무자가 윗선 지시로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함을 하는 게 이 윗선이 누군지는 전혀 밝혀지지도 않았고. 김윗선 씨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 실무자가 이거를 작성을 해서 해수부 특조위 위원들한테 넘기니까 특조위 위원 더하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이 문건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대로 행동을 했어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이거는. 작전이었을까요? 필연이죠. 작전이었던 거죠. 행동 지침이었어요. 이 행동 지침을 과연 해수부 내의 일개 공무원이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행동 지침을 만들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공무원들 전체와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동 지침을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행동 지침을 만드는 실무자는 해수부에 있지만 이 사람 당연히 이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처벌받겠죠, 조사 후에. 그렇지만 그 윗선은 분명히 이거는 박근혜, 맞아요. 김기춘, 우병우, 그 뒤에 누가 있었죠? 최순실. 이런 사람들이 명백하게 관여돼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만큼 밝혀진 만큼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이 이제는 나서야 될 때죠. 수사도 의뢰가 되었고요. 12월 13일 이 날은 세월호 참사를 당한 최덕화 학생의 생일인데요. 이날 MBC에 새롭게 구성된 사장단이 세월호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가를 한 사람은요, 최승호 사장과 변창립 부사장, 정영일 보도본부장, 조능희 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경영본부장, 이렇게 MBC 임원단들이 7명이 분향소를 찾았고요. 이곳에서 무릎 꿇고 그 앞에서 MBC의 잘못을 사죄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지난 정권의 세월호에 대한 정상적이지 않은 방송 행태, 거기에 앞장섰던 MBC. 이 세월호 유가족과 관계자들,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분노한 수많은 시민들을 종북 좌파로 몰아붙인 게 MBC였죠. 네. 그 MBC가 박근혜를 비롯한 그 당시 정부의 밀명을 받아서 그러한 작업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MBC 임원단하고 사장이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써야 되는 부분인데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보였다. 그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해직 기자 최승호 기자가 사장이 되면서 이것만 해도 불과 몇 달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인 건 맞잖아요. 여기에서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방문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은 단지 아이를 잃었을 뿐인데 종북 빨갱이가 됐다. 힘없고 약한 국민 편에서 진실만 보도해서 청와대 언론이란 오명을 벗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때 PD수첩, 사장이 바뀌고 나서 첫 PD수첩이 세월호 참사 보도에 박근혜와 청와대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상황을 보도를 했어요. 사실 이번 PD수첩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동안 그 파업하면서 지나간 사건들에 대해서 MBC에 파업을 했던 기자들이 얼마만큼 큰 아픔을 갖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얘기할게. 본인들이 비겁해서 싸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괴감과 뉘우침을 갖고 있으면서 사장이 바뀔 시기를 즈음을 해서 이 뉘우침 것을 PD수첩이라는 한 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이 반성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봐요. 이것은 그 당시에 MBC가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MBC라는 조직 자체가 박근혜 정권에 굴복하고 시키는 대로 했었던 조직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거든요. 이것도 또한 높게 봐줄 만해요. 그동안 사실은 PD수첩이 MBC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PD수첩을 비롯한 그 시사 프로그램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수많은 탄압을 받고 사실은 이게 종북 좌파 프로그램이다. 좌파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런 누명까지 써가면서 탄압을 받았던 게 사실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탐사 보도를 아예 못하게 했으니까. 예. 그럼 이제는 MBC의 어떤
더 재밌어진 모습을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이 MBC 사장과 임원진들이 바뀌기는 했지만 최승호 PD가 사장이 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사장은 편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 개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이 보도에 관계된 부분은 보도국장이라든지 기자들이 올바른 시각을 갖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과연 지난 9년 동안 그 안에서 조그마한 종지 안에서 아귀다툼 벌이던 사람들이 넓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사건과 이슈를 하나의 끈으로 연결을 해서 얼마만큼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번에 MBC에서 나오는 오보였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동에 간 것에 대해서 MBC가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방송을 했는데 그 의혹이죠. 의혹이었죠. 의혹. MBC에서 주장하는 의혹은 그거였죠. MB의 해외 비자금 관련해서 간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북 비선 접촉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바로 선을 그었거든요. 예. 있는 현상 그대로만 받아오. 임종석 비서실장은 해외 파병 군인들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가고 그곳에 가서 정상들과 만날 거다. 그 외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MBC가 이런 이제 추측성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MBC 보도를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무엇이 놀랍냐 하면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북 접촉하고 이런 걸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MB 자금 거. 수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MBC가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신뢰성이 있다면 신빙성이 있다면 후속 보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MBC가 그렇게 추측해서 보도할 거면은 팟캐스트를 하지 왜 그 공중파에다가 그런 거를 보도를 할까요? MBC가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자기들이 확신을 갖고 믿었다면 후속 보도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명까지는 아니어도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과 방송을 했어야 돼요. 오보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가 아니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 방송이나 정정 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태가 커진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씹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키울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저는 이 MBC가 지금 그 최승호 사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앞으로 변화할 텐데 그렇죠. 이렇게 일일이 건건이마다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무기는 안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저는 이 세상에 우리 시대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직업으로 행하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해서 본질에 가장 충실할 때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수익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방송의 가장 큰 본질은 시청자예요. 고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고객이기 때문에 방송국의 고객인 시청자한테 잘하는 거는 입에 발린 달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되는 거, 사실을 전달하고 그 분석하고 예측하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한 그 타이밍에 전달해내는 게 자기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 지금 뭐 채널이 MBC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MBC 뉴스를 봐줬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그렇죠. 이런 게 MBC를 MBC가 다시 그 정상적으로 되는 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투구 우파나 우익 입장에서 자기들의 채널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뒷소문이지. 사실 도덕적으로 최승호 PD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정도의 도덕적인 수준만 유지를 해도 맞아요. 굉장히 훌륭한 조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나왔던 보도에 오류가 있었어. 그래서 그게 그 다음날 당장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은 MBC를 또 죽일 놈 취급해서 문 닫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방송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송국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구정물을 정수기에 넣어서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냥 딱 좋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조금 두고 봤으면 한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사장과 임원진이 바뀌고 이 조직 정비가 말단까지 내려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 그 조직 정비가 뭐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살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장과 경영진이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마인드가 말단의 기자까지 쭉 전파가 돼서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고요. 그 시간이 걸릴 동안 과연 MBC가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는 온전히 MBC의 노력의 여야에 따른 거예요. 그 노력은 이미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네. PD 수첩을 시작으로 그렇죠. 그 방송을 송출한 다음에 다음날 바로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았다는 게 그게 진정성 네. 있는 행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제가 봤던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유가족 어머니께서 노란 리본을 이 구자중 경영본부장한테 달아줄 이분이 눈물을 막 흘려요. 저는 그 모습에서 MBC의 임원진들이 반성을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MBC나 MBC를 비롯한 공중파 방송이 부재했던 그 기간 동안 저는 416TV를 만드셨던 지성이 아버님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모든 집회 때 뭐라 그러지? 승합차에 옷이랑 다 싣고 다니시면서 그리고 아무런 안전장비 이런 것도 없이 지붕 위에서. 예, 지붕 위에 올라가셔서 삼각대 카메라 잡고 항상 그렇게 방송하시는 걸 봤었거든요. 그게 정말 가슴 아팠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나섰던 이유는 MBC 같은 방송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네.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시고 다시 돌아온다면 국민 방송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사랑받는 좋은 친구 뭐죠? 무슨 친구죠? 만나면 좋은 친구. 네, 만나면 좋은 친구가 네. 다시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요번에 우리가 MBC에 이런 기회를 줬는데 제대로 일을 못하면 좀 무한도전도 안 볼 거예요. 김태호 PD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던데요. 뭐 그건 지사정이고 무한도전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볼 거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MBC 관계자 여러분 잘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28번째 시간입니다. 갈수록 쌓아지는 자료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자료를 지금 대량으로 쌓아두신 우리 세월호 마일리지 공순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자, 명정님도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이 없으세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식당에를 갔는데 옆에 있는 그 어르신들 연령대를 보면 한 60대 초중반 좀 되는 세 분이 술을 좀 드시고 오시더라고. 근데 이번에 선창 1호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정말 많이 참았어요. 문재인 지가 뭔데 국가 책임이라고 그래. 그 이야기 일단 귀로 쏙 들어왔고요. 참아지겠어요? 두 번째, 아니 해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러면서 선창 1호하고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못 참고 이제 한 말씀 드렸죠. 아주 정중하게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일단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다. 선창 1호에 나가는 보상금은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 정확히 말하면 수협은행에서 만든 수협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지급하려면 몇 개월 걸리니까 조사한 뒤에 선지급하는 거, 우선 지급하는 거 그 이야기였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선창 1호 사건 나고 나서 수보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쨌건 간에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르신의 가족이 그런 상황이 됐어도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이 아니고 당신들 책임이요라고 말하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세월호 성금에 대해서 한 7, 8억 정도 되는 돈이 국가가 주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부터 국가가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다 너도나도 선창 1호도 국가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아저씨, 그 대부분의 돈들이 국민 성금이고요. 그중에 국가가 지급한 돈은 채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서 일단은 국가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배상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한 40% 정도 되는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까지 보상을 일부러 안 받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일부 팩트가 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말씀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니, 그 국민을 구조해야 되는 임무가 국가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 119가 왜 가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너무 간다는 이치잖아요. 병원에 수술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사고 딱 나면 국민이 나 사고 났구나 그러고 병원에 가야 걸어서 그래야 되는 건가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 자체에 좀 인식이 없으신 것 같고 그 어르신들의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세월호에 대한 왠지 모를 반감?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어버이 연합 분들이나 열심히 이제 조선일보 이제 그런 거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셔서 그런 좀 이렇게 반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좀 끊임없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 뭐
7, 8억 정도의 보상금이 갔다라고 해도요. 그게 어떻게 자식이 목숨값하고 바꿀 정도로 이렇게 배 아파해야 될 돈입니까? 그쵸. 그런 분들이 계셨고요. 아울러서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자 그러면 노란 리본 문제인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노란 리본 달고 다니냐고.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저는 노란 리본에 대해서 최근에 그 다음에서 가면 스토리 폰딩 하나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느낀 건데 노란 리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 느낌으로는 일단 아직 진상규명 안 됐으니까 진상규명 하자도 있지만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는 내가 죽는 날까지 노란 리본 차고 다니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세월호를 교훈 삼아가지고 우리나라 이 땅에 어떤 그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고들은 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달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전 국민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제 잊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야기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은 잊혀졌지만 세월호 사건만큼은 안 잊을 거야라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가방에서 옷에서 세월호 리본이 없는 경우를 가끔씩 발견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달고 다니냐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왜 띄워야 되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데? 그 사람들은 다 정치적으로 보고 있어. 박근혜랑 싸우면서 세월호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빌미 삼아가지고 싸우는 목적 아니었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쪽 사람인 건 맞아요. 맞는데 정말 이럴 때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아까 그 식당에서 만났던 그 어르신한테 했던 말처럼 당신의 자식이 그런 상황이 돼도 똑같은 말 하시겠냐고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주춤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또 정반대로 얘기했을 거야.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을 져야지 당연히 그걸 책임 안 진다고 말아. 그래놓고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노란 리본 우리들은 다 달고 다니잖아요. 심하게 달고 다니죠. 막 신발에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이고 다닙니다. 5kg라도.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왠지 정말 정감이 가요. 생각도 더 있어 보이고. 특히 우리 녹음실 근방에 그 남녀공학도 있고 여고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아직도 노란 리본 달고 다녀요. 제가 알고 있기에 어떤 반에서는 선생님이 단체로 구매해서 나눠줬다 그러는데 그게 2년 됐어요, 2년. 근데 그 노란 리본을 배지 형태도 있고 이렇게 군대에서 쓰는 군번줄 그런 형태도 있고 꼭 하나씩은 달고 다니는 분들을 보는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분들이 달고 다니는 의미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대부분의 많이 벗어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상규명돼서 억울한 원혼은 좀 풀어줘야지. 어떠세요? 여러분들한테 노란 리본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이 사서 이제 주신다 그 윤솔진 님도 학원을 하시잖아요. 그분도 노란 리본에서 많이 좀 학생들한테 갖다 주고 있는데 제 딸도 이제 배지가 필요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한테 명단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25개 정도 필요하다고 좀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 어른들 입장에서는 뿌듯하긴 한데 일단 그 아이들은 보통 스스로 세월호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세월호 세대라는 아이들을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고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자기 친구들이 이제 죽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또래 애들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저희 어른들이 일단 이 노란 리본을 왜 달고 다니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못 해본 게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저희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4월 16일 지금도 그래요. 4월 17일로 좀 넘어가자.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멈춰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날짜가 추석이고 이러고 이 시간은 계속 지나지만 그동안 저희가 3년 동안 그냥 날 더워지면 반팔 입고 추워지면 잠바 입고 그러면서 지나왔지 1월달, 2월달, 3월달 이러고 지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이 노란 리본의 무게감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단지 그냥 배지가 아니고 단지 그냥 가방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무거움을 아신다고 하면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하지 않을까. 우리 동네에 우리 꼬맹이 같은 반 아이 엄마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그런 케이스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그분이 몇 번 대화 끝에 저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갖는다 그럴까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제가 노란 리본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걸 항상 보고 처음에는 물어봤어요.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노란 리본 아직도 달고 다니시네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기분 나쁘다 투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 진짜 하고 다녀요. 가방에다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노란 리본 달고 다닌다는 게 생각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나쁜 사람이 달고 다니면 그 욕먹어요.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데 행동이 너무 이상해. 막 이기적이고 너무 배타적이고 이런 사람한테는 노란 리본이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저기 우리 그 방송 실훈처럼 아이들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하에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남들을 대할 때 노란 리본에 대해서 그 노란 리본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집에 그 최근에 크리스마스 트리 꾸몄는데 노란 리본이 거기에 한 20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 노란 리본의 다른 활용법인데 최근에 그 최시원 씨 관련해서 개 물린 사건 있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지금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타인한테 배타적인 강아지한테 노란 리본 채워주기도 있거든요. 모양새는 약간 좀 달라요. 노란 색깔 천으로 노란 리본을 만들어서 묶어주는데 이 개는 만지지 말아주세요. 거기도 안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며칠 전에 스카이 트래블이라는 여행 관련 케이블 방송을 보는데 자전거로 여행하는 젊은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중남미 여행하는 거를 방송에서 같이 찍는데 계속 앞모습 나오다 뒷모습이 나오는데 배낭에 노란 리본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과연 저거를 보고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보는 순간 노란색이 보이면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도 저렇게 저걸 메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구나. 그게 이제 군번줄에 매달린 거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뭐 노란 리본이라고 하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게 글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패션의 아이콘 같이 됐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엔 그거를 달아야 정상인 걸로 아이들이 아는 걸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학교 근처에 가면 항상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을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가방에 노란 리본들이 달려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이제 또 금방 잊어버려 가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거 볼 때 그 아이들한테 측은하기도 하지만 또 희망도 보이는 거죠. 저 아이들은 절대 우리 세대같이 이렇게 자라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희망도 보이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진상규명 요구하는 경우도 사실 드뭅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진상규명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월호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진상규명에 있어서도 정말 진정성 있게 잘해주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예. 자, 저는 손주님 효과는 어떤 거라고 보냐면은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세월호 그러면은 배가 가다가 급변침으로 무너졌다. 사실은 이게 막연하게 이런 감정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얽혀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걸 손주님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나갔던 방송도 그런 거잖아요. 세월호 사건 나던 당시에 훈련이 있었는데 그 훈련의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다른 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이상한데 걔네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말을 해버리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네. 자, 이번 주에 해주실 이야기는요? 네, 오늘 이번 주에는 저번에 그 말씀하셨던 사격 훈련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그 AIS만큼 많았어요.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그래서 어떤 내용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문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이 그 보남 리처드함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사격 훈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당시 이제 언론 기사에 나와 있는 걸 좀 보면 16일 날 그 미 국방성 보도 매체 성조지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해역에 118마일 이게 한 190km 정도 이제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상륙함 보남 리처드함이 여러 개의 구명보트를 실은 두 대의 MH-60 헬기를 파견했지만 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 군 해군 관계자는 미 해군이 지원 협조를 요청하기 전 사태 추이를 보기 위해서 대기했다고 이제 말했다고 성조지에 이제 그렇게 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미 해군이 이날 오전에 이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전달받은 미 해군이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함정의 구조 헬기를 즉각 파견했지만 한국 측이 조치의 효율성을 이유로 그 현장 지휘자 요청으로 해서 기다리며 초동 구조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기만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밝혔던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국정조사에서도 세월호 그 2014년도 6월 30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 사고 당일날 보남 리처드함이 서해에서 일반적인 순찰을 하고 있었고 미 해군이 사고 인지 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바로 배 방향을 전환을 했으며 한국 해군이 미군의 그 자산 이용 필요성보다는 효율성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현장의 책임자의 요청이 있어서 지원할 것이라고 해서 대기 중이라고 미군들이 현재 이런 의문이 있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있었는데 국방부의 입장 자료를 우선 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17일 날 입장 자료를 냈어요. 네, 뭐라고 냈냐면 우리 정부의 구호 승인이 나지 않아 철수시켰다는 부분은 그 국방부 입장과 이제 다르다고 하면서 사고 당일날 한국 해군은 인근 해상에 위치되어 있는 미 보남 리차드 함에게 오전 11시경 구조 협조를 요청을 했고 이에 보남 리차드 함은 오전 11시 58분경 우선적으로 MH60 헬기 2대가 이제 사고 현장에 도착을 해서 탐색 구조 현장에 이제 도착해서 활동을 했다고. 그 사고 현장에는 이미 사고 선박의 선체 그 대부분 침몰한 상황에서 한국 그 공군 헬기나 그 뭐 다수의 헬기들이 이미 집중돼서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원활한 구조 작전을 위해 출동한 미 해군을 이제 보남 리차드로 복귀를 시키는 거를 요청을 해서 일단 복귀해서 대기하도록 요청을 했었다고. 그래서 보남 리차드 함은 이날 오후 저녁이죠. 11시 6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고 현재 한미 해군은 긴밀한 협조에 탐색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라는 국방부의 입장 이제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 그 세월호 국정조사에 국방부가 제출한 시간을 보면 우선 11시 30분이에요. 당일날 해작사가 주한 미군 그 해군사로에서 세월호 침몰 상황을 처음 전파를 했답니다. 10시 33분이면 세월호 침몰하고 난 다음이죠. 그리고 35분에 주한 미군 해군사가 해작사의 그 상륙 훈련 후 복귀 중인 보남 리차드함 여기 이제 쌍용 훈련에 참여를 했었다고 하네요. 4월 7일까지 있었던 그 상륙함을 사고 현장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것을 제의를 했고 11시에 해작사가 주한 미 해군사에 상륙함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오케이를 해서 그때 이제 이동을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일날 도착해서 22일까지 수색 구조 뭐 말이 좋아 수색 구조인데 뭐 주위를 이제 탐지를 했다는 거죠. 해상을 탐험하고 이제 보냈다고 지원 작전에 참가를 하고 이제 철수를 한 걸로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보남 리차드 함이 이제 뭐 국방부 자료나 이제 신문 기사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이제 국방부는 지금까지 쭉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시에 요청을 했고 그 11시 뭐 50분 12시 가까이 돼서 헬기 2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다. 근데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세월호 침몰 사실을 인지를 하고 먼저 보남 리차드가 헬기 2대를 띄워요. 우리 해군하고 논의 없이 그냥 비상이다 해가지고 보트랑 이렇게 실어가지고 2대를 띄웠는데 현장에 도착했는데 우리 해군이 가라고 해서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2차로 요청을 한 거예요. 11시에. 근데 지금 그 전에 미군이 왔던 거는 지금 아예 그냥 잊혀지고 없는 내용인데 처음에는 우리 해군이 요청하기 전에 이미 본함에서 뭐 16번 채널을 들었던 어떻게 됐든 일단 인지를 하고 나서 먼저 헬기를 띄웠다는 거. 근데 헬기를 띄웠었는데 이게 이제 작전 수행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 그리고 나서 예, 해군이 이제 연락을 했다는 게 요거 이제 그 중요하고요. 그 당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미시 USA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저희 뭐 박근혜 포스터 해가지고 세월호 관련돼서 포스터도 뭐 1, 2, 3차까지 해서 기재하셨던 분들인데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조지나 아니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행했던 그 훈련을 공개를 하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해서 다 완료하고 나서 다시 돌아온 시간까지 해서 쭉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보더니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연락이 오셔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일단 중요한 건 미군이 먼저 도착을 했었어요. 해군하고 상관없이. 근데 해군이 돌아가 달라고 해서 그냥 돌아가서 대기 중에 있다가 이제 해군이 요구를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함정에 이제 수송용 대형 헬기가 그 CH-46이라는 헬기가 이제 42대 정도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는 엄청나게 큰 이제 함정이에요. 그래서 해상 수색 능력이 뛰어난 MH-60R이라는 대잠 헬기도 6대 정도가 탑재가 현재 그 상태가 되어 있었고 의료 시설도 웬만한 병원 시설 능가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3,000명이 넘는 당시는 이제 독수리 훈련 중이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쌍용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해병대가 3,000명 정도가 실제로 탑승하고 있었고 요 해병대가 우리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하면 바로 투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또 하는 사진까지 실제 있어요. 고무보트도 막 준비하고 그게 사진 실제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실제적인 구조에 참여를 시키지 않았죠. 우리 정부가. 예. 그래서 논란이 많이 이제 됐었습니다. 여기 전에 나오셨던 김원식 기자님께서도 역시 이거 관련돼서 기사를 쓰셨는데 그 철수 관련 기사를 좀 보면 22일에 이제 철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미국에서 그 한국에서의 구조 및 수색 임무 완료를 이제 하고 그래서 이 함대가 수색과 구조 임무를 마치고 22일에 진도 사고 해역에서 출발했다고 그 공식 보도자료를 냈어요. 미 해군에서. 그래서 보도자료에는 보남 리차드 함의 수색구조 임무 완료는 한국군 지도자가
현재 한국으로부터 온 수색 자원으로 향후 수색과 구조작전이 충분하다는 결정을 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가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철수를 했다고 공식 자료가 이제 나왔습니다. 요 부분이 자연스럽게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연결이 돼서 잠수함, 그리고 사격훈련,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버널 리차드함이 이랬습니다. 파견돼서부터 철수까지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군 전술지휘 통제 시스템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 통제 시스템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군 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만 작전사랑 그 미군 그 연합작전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라인으로.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또 한미 독수리 훈련 기간이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미군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 군대가. 그리고 그 제가 방금 그 쌍용 훈련이라고 했던 게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이제 진행이 됐던 훈련이고, 여기 이제 보남 리차드함이 실제 이제 참여를 했던 훈련이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인 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훈련에 참가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이 보남 리차드함이 이제 그 모항이 일본의 스사모항이잖아요. 7함대 소속. 근데 그 20요트 정도가 나오는 배예요. 최대 37km 정도를 이제 갈 수 있는 배인데 4월 7일 날 훈련이 끝났는데 16일까지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말이 바뀌어서 그냥 일반적인 술찰 중이었다. 라고 해서 말이 2번 바뀐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뀐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사항. 그동안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이제 여러 이제 뭐 의문을 제기했던 게, 독수리 연합 연습 기간으로서 세월호 침몰 현장 부근이 오는 그 루트가 훈련 지점은 맞아요. 쭉. 훈련 지점 맞죠. 서해상으로 해서 내려오는 이제 항로가 훈련 지점 맞는데, 사격 훈련을 할 예정이었고, 사격 훈련 관련 항행 경보에서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항행 경보상에도 훈련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그래서 한미 연합 훈련으로 세월호의 항로가 변경이 되었고, 요게 이제 혹시 침몰 원인이 항로가 변경된 것 때문에 침몰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도 있었고, 물론 요 기간이라는 이유로 미국 잠수함 충돌 사월도 같이 이제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독수리 훈련에는 미국의 잠수함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잠수함도 같이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 독수리 연습 훈련할 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독수리 훈련 연습 기간에는 보통 전국으로 다 훈련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만 하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이제 연합군하고 한국군이 연합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서 진행이 돼요. 육지에서부터 바다에서부터 전국으로 다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독수리 연습 기간이 맞았고요. 세월호가 이제 서해상으로 지나가 오는 길 그 해상의 사격훈련 지역은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꼭 한미 연합 훈련에서 사격훈련 지역, 그때만 사격훈련이 아니고 원래 그 해상마다 공군 훈련 지역, 해군 훈련 지역, 해경 훈련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옆쪽으로 이제 서해상 쪽으로 해군 훈련 지역은 이제 맞는 거는 맞고,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제가 텔로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파란색 바다가 나와 있는 게, 빨간색 네모난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한국 연안 해상 사격 훈련 구역도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지역의 R126 황해 제주도 서북 근해에 속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구역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황해 제주도 서북 근해에 속하는 구역으로 작전 번호가 R126이라고 되어 있는 게 네모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옆에 하얀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사격 훈련 지역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지역이에요. 세월호 침몰 현장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 이제 밑에 사진을 보면 그 번호가 나와 있어요. R126이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 그 옆에 R149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요게 그 초록색이 해군 작전 지역이에요. 원래 훈련 지역. 지정이 되어 있는 훈련 지역이고, 그 옆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해경의 사격 훈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것처럼 뭐 미군의 연합작전이 사격훈련이 근처에 있었는데라는 이제 논란은 일단은 처음부터 맞지는 않아요. 해군이 아니고 해경의 사격훈련 지역이었어요. 한미연합 뭐 훈련 상관없이. 그래서 요게 이제 한국연안 해상 사격훈련 구역도를 보면, 근데 당일날 항행 경보에 보면 여기에 사격훈련이 있었다고 항행 경보가 있어요.
해경에서 말했던 게 이게 화도 서방연안이라고 해서 R149랑 부산연안, R143의 해경 해상 사격 훈련과 대한해협 육지도 남해근방 R72의 해군 해상 사격 훈련 항행 경보가 실제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격 훈련은 있었으나 그 해군은 아니었다는 거. 예, 해경이 이제 사격 훈련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항행 경보를 보면 사격 훈련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해경 홈페이지에 가서도 보실 수가 있고 뭐 해운조합이나 그런 데 홈페이지에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날짜랑 시간까지 그리고 지역이 어딘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실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시고요. 침몰 항행 경보를 보면 이제 세월호 침몰 때문에 취소가 된 부분도 물론 있죠. 요날 16일 날 되는 것도 분명히 취소가 됐을 거예요. 취소가 됐을 건데 해경도 역시 상반기 하반기에서 종합훈련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훈련도 물론 하지만 사격훈련도 해요. 그 중국 어선 불법 어선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함포훈련도 하고요. 배에서 이제 사격훈련을 실제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해경의 사격훈련이 요 이제 지역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해군에서 이제 제출한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일단 해경 사격훈련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보남 리처드 함이 이제 흑산도에서 1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남 리처드 함 말고 우리가 한문식 함이 그 흑산도 근해에 있다가 이제 그 침몰 현장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항행경보 해군에서 당일 훈련이 있었다라고 해서 항행경보를 발령한 거를 좀 보면 흑산도 쪽에 서해안 흑산도 남서 연안이라고 해서 R125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시면 우이도 옆에 뭐 R117, R125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흑산도 부근의 해군 훈련 연습장인데 여기에 있었던 항행경보 내용을 좀 보면 원래는 16일 날 해군 훈련이 없었던 걸로 나와요. 요 R125 지역에는 4월 14일 날 그리고 4월 17일 날 9시부터 21시까지 그 훈련이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16일 날은 훈련이 없었던 걸로 항행경보에는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훈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요거는 해군의 정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는 훈련이 있으면 당연히 항행경보가 발령이 돼야 되는데 그날은 16일 날은 항행경보가 발령이 된 게 없어요. 이 지역에. 근데 그 한문식함이 이제 세월호 국정조사에 해군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흑산도 근해, 그러니까 현장에서 약 74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출동을 했다고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더 이제 웃긴 건 사격 훈련 취소. 세월호 현장에 투입을 시키기 위해서 사격훈련을 취소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요 사격훈련이 대함 종합 사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당일날은 흑산도 근해에 사격훈련이 없는데 공교롭게도 항행경보에 없는 사격훈련이 국방부 제출한 자료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면 흑산도 근해면은 요 지역이거든요. 125지역. 125지역과 117지역이 여기 이제 그 흑산도 근해에 있는 해군 지역에서 사격훈련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요게 대함 종합 사격훈련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함 종합 사격훈련을 보면 그 전에 이제 기사나 이런 걸 좀 찾아보면 대함 종합 사격훈련은 주로 대함, 대잠, 대공전 수행 능력을 가진 3,000에서 8,000톤 정도의 규모의 중대형 함정이 이제 참여를 하는 사격훈련이래요. 이제 큰 함정들이 참여를 해서 훈련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사격훈련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149 지역은 전남 병풍도 인근에서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있었던 아까 149 밑에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이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게 세월호랑 너무 지점이 가깝다. 그래서 혹시 세월호 침몰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해군이 훈련을 하게 되면 참여하는 함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합훈련, 이게 한미연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안 나와요. 그냥 대함종합사격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 미군 훈련하는 건 일단 빼고 우리 함정들만 해서 보통 몇 척 정도가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얼마 정도 참여할까 보통 대함사격에 찾아봤더니 한문식함 포함해서 이지스함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초계함 시작을 해가지고 잠수함도 물론 참여를 해요. 그 해경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상적으로 당일로 훈련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세월호 침몰 근해에서 60km 반경에 149 지역에 최소 7척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해경의 훈련 참여 인원수를 보면 보통 140에서 150명 정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럼 최소 100명 이상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60km에 지금 이 배들이 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해경 사격 훈련이 9시부터 6시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세월호 침몰이 49분부터 회전을 시작하고 최덕화군이 침몰했다고 해서 신고를 한 게 58분에 처음 알게 되잖아요. 8시 58분에. 그러면 이 타격 연습을 하기 위해서 침몰 현장에 해경 함정들이 와 있을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9시에 시작하니까 그 전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 7척이 그 참여를 해요. 그동안 그 해상 훈련들을 보니까 최소 7척. 그러니까 7척과 해경 인력이 최소 140명 정도는 이미 60km 반경에 와 있었다. 그건 이제 세월호가 침몰되고 나서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이미 인력은 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9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와 있었다는데 이게 은근히 물타기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해경 훈련인데 해군 훈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논란을 하고 의문을 제기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루머일 뿐이잖아요. 거기다가 해군이 말을 더 안 해버리면 루머는 더 양산이 되죠. 그러니까는 그냥 해경 훈련이었다, 해군 훈련 없었다 한마디만 해주면 돼. 그 얘기를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해군은 발표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이 딱 할 만한 생각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세월호 사건의 여러 가지 미스터리 중에 결정적으로 침몰하게 된 배경이 급편침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급편침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없죠. 비상시. 그래서 뭐 자론에 누구나 이런 분들이 외력이다라고 맞아요. 설명했는데 네. 우리가 사격 그러면 소총 사격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배에서 하는 함정의 사격은 엄청나게 큰 포드를 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만약에 세월호가 또 가라앉는 모습도 약간 비정상적이었어요. 뒷부분에서 잠기면서 뒤집어졌다고. 그럼 만약에 포탄 하나가 날아와서 세월호의 램프보다 더 밑부분 정도를 구멍을 내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포가 갖는 그 위력 때문에 저는 급편침도 더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이 계속 20분 동안 방송 들으시면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다 하셨을 거라고 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여러 이제 의문이 나왔고,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렇습니다. 해경은 일단 함정 7척 이상의 인력, 물론 이게 연합훈련이 아니고 그냥 한 해경서에서 할 때 진행했던 규모예요. 뭐 태안해경서 아니면 목포해경서 했을 때 그 최소 7척 그리고 이제 100명 이상의 해경이 이미 현장에 와 있어야 됐던 거고요. 60km 전방에. 또 하나 아까 이제 그 항행경보는 없으나 국방부가 발표했다는 그 대함 사격훈련에 전에 대함 사격훈련에 참여했던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이지스함의 세종대왕함 그리고 구축함, 초계함, 214급 잠수함 등 그리고 대잠 초계기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3C라고 하셨나요? 예. 네. 그 헬기 그리고 링스 헬기 이렇게 참여를 해서 보통 대함 사격 훈련을 실시를 한대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당일날 그러면 항행경보는 없었지만 국방부가 자료 제출해서 훈련이 있었다라고 하시니까 이건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더 기가 막힌 건 침몰 현장에서 60km 전방에 해경이 지금 7척이 와 있어요. 그렇죠? 있어야 정상인 거잖아요. 와 있어요. 근데 이 해군 훈련이 있었다는 흑산도 지역이 세월호 침몰 현장가 7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너무 구조할 인력과 구조할 세력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너무 충분했다는 거죠. 공수주님이 얘기한 예. 지금 R149 지역이라는 곳이 이제 청취자분들은 좀 헷갈리실 텐데 어디쯤이냐면 추자도 북방이에요. 추자도 북방이니까 목포 쪽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그거 제주도 한참 북쪽이고 예. 위치상으로 보면은 진도하고 제주도 사이 정도라고 보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해군이 배가 이 정도 대함 사격 훈련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 해군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했다. 구조 인력은 이렇게 보면 근데 요게 이제 아직까지 실제 요 대함 사격 훈련이 있었다라는 발표도 지금까지 없어요. 해군은. 그냥 네티즌들이 논란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우리 훈련 지역이 아니네. 그럼 니네끼리 알아서 떠들어 하고 제가 보기엔 그냥 냅둔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우리 훈련 지역이 아니니까. 실제로 나중에 가서 밝힌다 해도 뭐 손해볼 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9시나 10시부터 왜냐하면 이 한문식함이 그쪽에 지금 가 있다가 온 거잖아요. 그럼 함정들이 거기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 훈련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모여서 이제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문식함 이외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해군 그 인력도 충분히 병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건 국방부가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역은 분명히 다르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건 해경 사격훈련이었고 훈련장이었고 충분히 함대들이 해경에 있는 함정들이 충분히 와 있을 시간이었다. 근데 전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오지 않았다는 게 맞죠. 동원이 아니고 오지 않았다. 그게 정말 그 안타까운 게 훈련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버남 리처드호가 과연 세월호 침몰 소식을 우리나라에서 전달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 것인가는 무선 통신도 있겠지만 레이더도 있거든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레이더로도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럼요. 위치를 보이죠. 확인을 했을 거고 네. 그랬기 때문에 출동을 했던 건데 네. 그러면 빨리 구하게 했어야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거를 돌려보내고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뭐가 효율성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효율적이지가 않죠, 전혀. 예. 한 대라도 더, 구조 인력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는 게 효율적인 건데, 네. 단지 이 우리나라 쪽에서는, 우리나라 그때 당시 정부와 해경 측에서는 통제의 효율성만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가 되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제하려면. 한국말로 한다고 통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버남 리처드호에는 물론 이제 한국어 통역관도 당연히 다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통신을 감청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레이더를 보고 알았을 거다. 그러면 그 버남 리처드호에 뜬 레이더는 버남 리처드호만 보고 있었을까? 아니거든요. 네. 그게 해군 전술 지휘 시스템에 다 뜨는 레이더예요. 공유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공동 작전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푸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훈련이기 때문에 민간 선박에 혹시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그렇죠. 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못 볼 수는 없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해군만 못 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사격이 공교롭게도 양쪽에 있었다. 해군하고 해군이 다. 근데 세월호 구조 활동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아까 그 버남 리처드 함 있잖아요. 네. 거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3,000명이고요. 웬만한 병원보다 더 좋은 의료시설까지 있었다니까. 네. 그게 이제 배 오고 거기다가 헬기도 뜨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출발한 그런 배가 하나 같이 구조를 냈다 그러면 결과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 아,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기 싫다도 아니고 그렇죠. 가서 구조하겠다는데 그거를. 버남 리처드호는 전시가 되면 전장 근처에 배치가 돼서 부상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러는 지원부대 역할을 하는 함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한미연합훈련이기도 하지만 그 김관진이 9시 27분에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았다.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해안 화도 서안 연안 R149 9시부터 18시까지 세월호 침몰 당일날 해격 사격 훈련이 있었던 이거 지금 해경도 입다물고 있어요. 자기네들 사격 훈련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논란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군도 입다물고 있고 자기네들도 지금 입다물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상반기 사격 훈련이 전국적으로 그때 해경도 한미연합훈련처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해경서가 이게 제주서 그 사격 훈련 예정이었는지 목포서가 사격 훈련 예정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살짝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은 당시에 중국의 불법 어선들을 단속을 하는 기간, 특별단속 기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해경 사격 훈련이 있었던 그 지점에는 특별단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의심되는 게 목포서가 요 불법 조업 단속하는데 실제 혹시 참여를 한 게 맞나? 해서 좀 요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홍 서장이 실제 요 불법 조업 단속하는데 참여를 한 게 맞느냐? 왜냐하면 그 목포서 근해가 진도 관할이잖아요. 세월호 침몰 현장이 목포서 관할이라고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목포서에 사격 훈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해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질 않네요. 왜냐하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항행경보 뜨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항행경보 뜨는 거를 그 당시에 캡처해놓은 거를 보면 분명히 142G 구역이라고 해서 이 구역에 해상 사격 훈련 가로치고 해경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본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죠? 이건 분명히 이 캡처본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해명을 해야죠. 네네.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해경 사격 훈련 지역이라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론몰이가 해군 한미연합훈련으로 물타기가 됐어요.
사격 훈련이 함내 훈련이요. 그렇죠. 한미연합훈련으로. 그러니까 해경훈련인데 한미연합훈련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일부러 좀 이렇게 방향을 틀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청문회에서도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도 이 사격훈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조차 안 됐어요. 분명히 그 당시 지도에 보면 빨간색 체크돼 있는 해역에 바다에 빨간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구역은 해군 구역, 사격훈련 구역이고 맞아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은 해경 사격훈련 구역으로 명확히 나오는데 네. 그걸 어떻게 물타기가 가능하죠? 예.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 한미연합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사격훈련도 해경이 아니고 해군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료를 실제 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아 해군훈련이 있었구나 사격훈련이 있었구나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려지기로. 그래서 청문회 때도 그렇고 국정조사 때도 그렇고 언급도 안 됐어요. 이 사격훈련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만큼 와 있었으면 시간이 이렇게 됐으면 니네 있었을 텐데 옆에 왜 안 갔어라고 물어볼 만한데 언급도 안 됐어요. 제가 다 한번 찾아봤거든요. 살짝 그 국정원분들 댓글 공작이 혹시 살짝 제가 보기엔 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방향을 시선을 좀 틀었던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런 냄새도 살짝 납니다. 지난주에 이은 비슷한 얘기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만 준비하면 됩니까? 군대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미국의 버넘 리처드 함도 훈련 중인데도 불구하고 구하러 달려왔다 그러잖아요. 네. 참. 저희가 레이더가 전혀 한국에 있는 군의 모든 인력들이 세월호 침몰 사실 이제 몰랐다 공식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립해양조사원의 어떤 분의 이제 인터뷰 기사가 하나가 있어서 좀 읽어드리면 목포 해군에는 사고 배가 군함이 아닌 여객선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을 수는 있대요. 여객선이니까 군함이 아니고 주목을 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있지만 파악은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해군이니까 파악은 하고 있었을 거고 해경에서 연락이 왔다면 분명히 보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같은 속도로 가다가 멈춘다거나 AIS가 이렇게 멈추거나 이렇게 도는 게 있잖아요. 이런 타켓이 안 보이게 된 경우 36초간 또 없어지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누락이 된 구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보이면 이상 징후라고 감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군은. 그럼요. 분명히 반드시 확인이라는 걸 하게 돼 있다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전혀 모른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한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도 당연히 그냥 최덕화군이 처음에 신고를 해서 그때부터 알게 돼서 해군도 출동하고 해경도 출동하고 이랬구나라고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자료가 그래요. 예, 그런데 실제는 74km 쪽에 해군이 잔뜩 있었고 60km 근처에 해경이 잔뜩 있었고 그러니까 진해에서 굳이 SSU가 1시간 걸려서 헬기를 타고 오지 않았어도 충분히 구조를 할 수 있는데 왜 돌려보내요? 왜? 누군가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처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그걸 막기 위해서라고밖에 또 신경 더 쓰이겠습니까? 예, 차라리 버넘 리처드에게 일임했다면 아마 다 구해냈을 거예요. 네, 그건 공감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거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자세히 보지를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저번 방송에 명종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냥 정리를 해온 것뿐이고요. 한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 그 해군에서 미군의 헬기가 왔을 때가 11시 56분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공군 헬기도 들어와 있고 여러 헬기들이 많아서 충분하니 일단 대기하고 있어라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투입이 안 됐어요. 그때 7035기 교신을 하나를 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11시 52분 교신입니다. 11시 52분 46초에 해경 512기가 그래요. 그 카메라 들이대고 있으면 그 그림에 항공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진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카메라를 세월호 영상을 찍고 있는데 헬기가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이게 카메라로 안으로 들어가겠다고요. 우리 찍혀야 되니까. 예. 11시 52분 교신입니다. 예, 그래서 카메라 들이대고 있으면 그 그림에 항공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진입하겠다고. 항공기가 나오게 저희들 여기서 대기하고 있겠다고. 채공 대기하고 있다고요. 항공기가 영상에 프레임에 잡혀야 되니까 그런 교신을 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최근에 화제가 됐던 분 중에 하나가 이국준 교수 있잖아요. 예. 그분이 실제로 세월을 구하려고 헬기를 타고 갔던 의사 중에 한 명이더만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닥터 헬기. 전혀 아무것도 기름 넣느라고 막 몇 시간 허비하고 그랬다고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신 거겠지만 네. 만약에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돼 가지고 전혀 그쪽에서 구조를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끔찍한 이야기고요. 네. 근데 그 박사님께서 한 가지 좀 우리 아셔야 될 게 침몰 현장 도착 시간이 11시 4분이에요. 11시 4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헬기들은 이미 옆에서 이렇게 착함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11시 4분이면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렇게 영상을 찍고 있었네요. 얘네들은 CF처럼, 그죠? 네. 카메라 들이대고 있으면 그림이 안 나오니까 자기가 지금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일단 사격 훈련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서 이거는 아주 중대하게 해경과 해군에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안 구한 게 맞으니 참 끝도 없이 구하지 않은 거에 대한 저희가 이런 증거라고 할까요? 이거를 끝도 없이 우리가 매 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안 구한 게 너무 확실하니 니네들 오지 않은 이유를 좀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종의 이제 미구조의 정황 이런 거지. 그래도 고의성을 집어넣느냐 마느냐 정도 아닐까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어떤 상황, 흔히 말하면 골든타임. 그때 정부는 사실은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세월호가 가라앉게 만들었다는 뭐 이런 느낌밖에 저는 들지 않습니다. 알겠고요.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